한국은 이딴 걸 먹냐며 경악하던 미국 엘리트 부모들이 단체로 한국행 티켓을 끊었다고 합니다. 구역질을 할 땐 언제고 갑자기 자녀들에게 꼭 먹이고 싶다며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글로벌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솔직히 저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고, 한국 같은 영향력 부족한 나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전 대학교 마지막 학기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하버드에서 생명과학을 공부하던 한국인 유학생이었죠. 아내는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성실하고 열정적이라고 소문난 학생이었습니다. 원래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든 수업에서 1등을 휩쓸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공부밖에 모르는 독종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성격마저 좋았고 정말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더군요.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좋았던 것이지 한국이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은 마늘 냄새나 비린 냄새가 나는 음식들이 많아서 유독 싫었죠. 물론 아내가 가끔 한국 음식을 해주긴 했지만 저는 불고기나 잡채 같은 무난한 음식만 먹었고 조금이라도 특이한 냄새가 난다 싶으면 입에도 안 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제 인생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회사에서 아시아 지역의 마케팅 전략을 총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뉴욕 본사 최초로 아시아 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이 프로젝트는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기회였어요. 그런데 같은 팀이 된 사람 중에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상하이 지사에서 온 리우 부장이었는데요. 리우 부장은 매번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중국을 중심에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첫 회의에서부터 리우 부장은 노골적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아시아 마케팅 전략을 논의하는데 중국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중국은 인구 14억의 세계 최대 시장이고 아시아 문화의 근원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항상 우월감이 가득했죠. 중국인 주제에 미국인 앞에서 으르릉대는 꼴이 정말 꼴보기 싫었지만 저보다 직급이 높으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으로 논점이 넘어갈 때마다 리우 부장의 표정은 노골적인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시장은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자격지심에 절여져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전응아 집단이라고요. 굳이 한국을 상대로 별도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중국 전략의 부록 정도로만 넣으면 충분합니다. 그때 회의실에 있던 한국 지사 대표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상황을 중재하려 했어요. 리우 부장님,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을 보유한 중요한 시장이고요. 그러자 리우 부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라는 것 자체가 없다니까요. 조금만 좋아 보이면 다 베껴오는 짝퉁의 나라라고요. 리우 부장의 말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대표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저는 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지 알기에 리우 부장의 말이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팀 회식 자리에서 리우 부장은 제가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브라운 씨가 한국인과 결혼했다고. 웃기네요. 아마 한국인들 습성이 알아서 기는 거니까 그게 좋아서 결혼한 거겠죠? 아무리 그래도 한국 여자라니 똑똑한 중국 여자를 만났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 순간 참으려던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지만 그냥 씁쓸히 웃는 것 외에는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곧 리더로서의 자격 박탈을 의미하니까요.
매일 회의 때마다 이어지는 모욕적인 발언들 때문에 저는 밤마다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는 리우 부장이 꿈에 나타나 잠을 설쳤고 아침에는 피곤한 상태로 또다시 그 또라이가 있는 회사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이 견디기 힘든 상황이 제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죠. 하지만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도 감당하기 힘든데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 5주년을 앞두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우리 둘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아 웃음소리로 집을 채우고 싶었지만 매달 찾아오는 임신 실패는 우리 부부의 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뉴욕, 보스턴, 시카고까지 미국 전역의 유명한 불임 클리닉을 찾아다녔습니다. 피검사, 호르몬 검사, 초음파, 자궁검사, 정자활동성 검사 등 가능한 모든 검사를 받았지만 전문의들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리학적으로는 두 분 모두 건강합니다.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네요. 의사들은 마치 녹음기처럼 똑같은 조언을 반복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좀 더 자연스럽게 시도해보세요. 너무 임신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한 번은 유명한 불임 전문의가 휴가라도 떠나서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조언했는데 그 한마디만으로 $2,500가 청구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들의 말 한마디, 병원의 검사 한 번에 수천 달러가 필요했고 그동안 아내와 모은 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으로 반응하던 그녀가 나중에는 화를 내거나 혼자 밤새 울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친정 가족들은 비록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전화할 때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린다는 암시를 주었고 그 말은 아내에게 더 큰 압박감으로 작용했습니다. 저는 집과 회사 사이에서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몸이 점점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아침에는 머리가 천근만근 무거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어요. 온종일 두통과 어지러움에 시달렸습니다. 간단한 이메일 한 통을 쓰는데도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집중력이 흐트러졌고 작은 소음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며 동료들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저녁이면 극도의 피로감으로 소파에 쓰러져 TV를 켜놓은 채 잠들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주말에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못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외출도 즐길 수 없었습니다. 한때 즐겼던 조깅, 요리, 독서 같은 취미는 모두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제 삶은 회사와 침실을 오가는 단조로운 반복으로 축소되었고 그마저도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졌죠. 고단함 속에서도 8개월 동안 치열하게 노력한 끝에 아시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리우 부장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저는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전략을 개발해냈고 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프로젝트가 끝난 직후 제 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침에 몸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고 온몸의 근육이 아팠으며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뉴욕의 병원에 갔지만 응급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6시간을 기다린 끝에 겨우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만성피로 증후군 같은데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예약은 3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의사는 대충 피로회복제와 진통제를 처방해주고 끝냈습니다. 당장 검사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의료비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국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하는 건 어때? 한국은 의료비가 훨씬 저렴하고 대기 시간도 짧아. 우리 부모님도 만나고 2주 정도 쉬면서 몸을 좀 회복해보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몸이 너무 아팠고 다른 대안도 없어 보였기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주간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장인어른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미 70대 중반이셨지만 놀랍게도 공항까지 직접 차를 몰고 오셨고 제 무거운 캐리어를 거뜬히 들어올리셨어요. 제 아버지는 같은 나이에 이미 요양원에 계셨기에 장인어른의 건강과 활력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5시에 장인어른은 이미 조깅복 차림으로 밖에 나갈 준비를 마치고 계셨어요. 어디 가요? 마이클, 일어났구나. 내가 요즘 매일 아침마다 공원에서 10km 달리기를 하거든. 같이 갈래?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5세의 노인이 매일 10km를 달린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겨우 30대 중반인데도 계단 몇 개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장인어른이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저는 그 비결이 궁금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비결이 있어요? 제 질문에 장인어른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규칙적인 운동이랑 한국의 전통 보양식 덕분이지. 내가 예전부터 매일 특별한 보양식을 먹거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산낙지도 즐겨 먹고. 그게 내 활력의 비결이지 뭐. 특별한 보양식, 산낙지.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장인어른의 설명을 들어보니 매일 드신다는 보양식은 한국에서만 먹는 특별한 물고기를 한약재와 함께 푹 고아서 만든 보양식이고 산낙지는 살아있는 낙지를 참기름과 소금에 찍어 먹는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설명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살아있는 낙지라고? 비린내 나는 민물고기를 마신다고? 그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란 건가? 저는 속으로 장인어른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장모님까지 모두 미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그런 생각은 드러내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와 아내는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을 찾았습니다. 미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최소 반나절은 병원에 갇혀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실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보험카드와 여권을 내밀자 직원은 밝은 미소로 처음 방문하셨네요. 환영합니다라며 단 3분 만에 모든 서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험 확인과 서류 작성만으로도 보통 40분 이상 소요되었던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대기실에서 10분도 지나지 않아 이름이 불렸고 간호사는 친절하게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를 만나기까지 평균 4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의사의 태도였습니다. 한국 의사는 컴퓨터 모니터만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질문하던 미국 의사들과 달리 제 눈을 직접 바라보며 15분 넘게 제 증상과 생활 습관에 대해 귀 기울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진료를 받으셨나요? 의사가 물었을 때 솔직히 답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진료라 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은 5분 만에 끝났고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말만 들었죠. 의사는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즉시 종합검진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검사가 단 2시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최소 일주일에 걸쳐 여러 병원을 오가며 해야 할 검사들이었죠. 검사 결과를 들고 다시 의사를 만났을 때 그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전반적인 신체 기능은 양호합니다만 장기간의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부신피로 증상도 보이네요. 그리고 병원비는 더 놀라웠습니다. 종합검진, 혈액검사, 호르몬 검사, 심전도, 초음파 검사를 모두 합해 총 8만 원이었어요. 미국에서 같은 검사를 받았다면 최소 500만 원이 나왔을 겁니다. 병원을 나서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이고 인간적인 의료 시스템이 있다니. 미국의 의료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나는 낯선 악취에 잠에서 깼습니다. 코를 찌르는 듯한 비릿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호기심 반, 공포 반으로 부엌으로 내려가 보니 장모님이 커다란 냄비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장모, 그게 뭐예요? 냄새가 정말 지독해. 저는 코를 막으며 물었습니다. 장모님은 환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마이클, 네 장인어른이 매일 마시는 보양식이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제일 싱싱하고 힘 좋은 놈으로 사왔지. 마이클도 좀 이따 먹어봐. 우리 사위 건강해져야지. 냄비를 들여다보니 희뿌연 국물 같은 색깔의 액체가 보였고 마치 뼈를 오래 우려낸 듯 텁텁해 보였습니다. 그 위로 떠다니는 이상한 물고기의 살점과 한약재로 보이는 재료들이 보였고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라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어요. 저는 괜찮아요. 전 그냥 커피만. 제가 도망치듯 말하는 사이 이미 장모님은 우윳빛이 도는 불투명한 액체를 국그릇에 따르고 계셨습니다. 어서 마셔봐. 우리 남편은 40년째 이거 마시고 건강하잖아. 저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숨을 참고 한 모금을 삼키려고 시도했습니다. 순간 폭발적인 비린내와 쓴맛이 입안을 강타했고 반사적으로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음식이에요. 제 목소리에는 공포와 불쾌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그 모습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국그릇을 들었고 코를 막은 채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그 순간 위장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간절한 눈빛과 장인어른의 권유에 못 이겨 결국 일주일간 그 보양식을 마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게 무슨 물고기냐고 묻기도 싫었어요. 솔직히 먹기 싫은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건 고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첫 이틀은 냄새만 맡아도 위장이 경련을 일으킬 정도였고 한 번은 화장실로 뛰어가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흘째부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린내가 조금씩 약해진 것인지 아니면 제가 적응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구역질이 나지 않았습니다. 5째 날에는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천근만근 무거운 몸이 아니었고 머리도 맑았습니다. 종일 따라다니던 피로감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오후에 찾아오던 집중력 저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처방받은 각종 비타민제와 에너지 드링크로도 얻지 못했던 엄청난 효과였죠. 저는 도대체 저 물고기가 뭔지 궁금해서 다음에 장인어른께 꼭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온 지 열흘째 되는 날, 장인어른께서 저녁 식사를 사주겠다며 장모님과 저희 부부를 데리고 자주 가신다는 해산물 전문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난한 해산물 요리가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 주인이 살아 움직이는 낙지가 담긴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처참히 부서진 낙지 다리는 정신없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참기름과 소금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죠? 저는 충격을 받고 물었습니다. 산낙지야. 장인어른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보양식 중 하나지. 남자의 기력을 북돋워준다고. 저는 그 광경이 심각하게 야만적이고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그대로 먹는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자연스럽게 젓가락으로 낙지 다리를 집어 참기름에 찍어 먹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지못해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낙지다리가 혀와 잇몸에 달라붙는 기이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뱉으려 했지만 장인어른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씹어 삼켰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씹을수록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퍼져나왔고 참기름의 향과 어우러져 묘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때, 마이클? 장인어른께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어보셨고 저는 생각보다 먹을만하다고 솔직히 대답했어요. 2번째 조각을 먹을 때는 이미 첫 번째보다 거부감이 덜했고
세 번째부터는 오히려 그 독특한 식감과 맛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저도 모르게 낙지 반 접시를 비워버렸을 정도였죠. 그날 밤, 저는 산낙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야만적이라고 생각했던 음식이 이제는 계속 먹고 싶은 음식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스스로 아침마다 장인어른의 보양식을 찾아 마시기 시작했고, 장인어른께 산낙지를 먹으러 가자고 보채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피로감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온종일 활력이 넘쳤어요. 장인어른의 제안으로 가벼운 조깅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었죠. 마이클,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네. 훨씬 건강해 보여. 아내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거울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창백하고 피곤해 보이던 얼굴이 생기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에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어서 회사에 연락해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아내도 좋아했고 특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정말 기뻐하셨죠. 한국에서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매번 아침에 먹는 보양식에 들어가는 물고기의 정체가 뭔지 물어보려다가 까먹고 넘어가기 일쑤였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려 화장실로 뛰어갔고 구토를 심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중독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도 식사만 하려고 하면 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의심이 든 아내는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고 결과는 놀랍게도 양성이었습니다. 5년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이 다름없었어요. 저희 부부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병원에 갔고 의사는 임신 3주차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한국에 오신 지 한 달 만에 임신하시다니. 분명 휴식과 스트레스 감소가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장인어른의 보양식과 산낙지 덕분이 아닐까? 미국에서 5년간 안 되던 일이 한국에서 보양식과 산낙지를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일어났으니까요. 장인어른께 이 소식을 전하자 장인어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우리 전통 보양식이 최고라니까. 이게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지혜야. 저는 도대체 그 보양식에 들어가는 물고기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장인어른은 앞으로 미국에서도 꾸준히 먹을 거라고 약속하면 알려주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게 말이냐고, 제 인생을 바꿔준 음식인데 앞으로 평생 장인어른처럼 매일 아침마다 먹고 출근할 거라며 빨리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말해준 물고기는 미국인이라면 절대 상상도 못할 물고기였습니다. 바로 붕어였어요.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시길 한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붕어를 먹어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 의서인 동의보감에도 붕어와 관련된 기록이 등장한다고 했죠. 붕어는 약용 식재료 대접을 받았고 특히 산모의 산후조리, 병후 회복, 기력 보충 등에 좋다고 전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붕어를 푹 고아 만든 붕어탕을 몸이 약한 사람에게 기운을 보충해주는 음식으로 여겼대요. 심지어 옛날에는 붕어를 찧어서 외상 부위에 붙이기도 하고 해동용으로도 썼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미국에서 직접 탕을 끓여 먹기 힘들다면 붕어즙을 매달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붕어즙이 또 뭔지 물어보니 붕어를 다리고 고아서 건강즙 형태로 팩에 담아서 유통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1990년대쯤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붕어탕을 매번 끓이기가 번거로우니까 이런 식으로도 판매된다고 합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은 완전히 회복됐고 일에 대한 열정도 되찾았습니다.
리우 부장과의 갈등도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주장에 당당하게 반박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리우 부장님, 항상 한국은 독창적인 문화가 없다고 하셨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들려드릴게요. 그들의 음식 문화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함과 과학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특히 붕어즙과 산낙지에 대해서는 거의 전도사 수준이 되었죠. 뉴욕의 한인마트에서 재료를 구입해 직접 붕어즙을 끓이는 방법도 배웠고, 한인 음식점에서 산낙지를 찾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임산부 생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곧 건강한 아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를 괴롭혔던 5년간의 불임과 건강 문제가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음식에 담긴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야만적이고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사실은 수천 년 동안 경험적으로 검증된 자연 치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붕어즙에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한약재의 효능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일이었죠. 산낙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섭취함으로써 신선한 영양소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고, 그것이 정력과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장인어른의 건강한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이제 저는 다른 문화의 음식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깊은 지혜와 과학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단순한 맛을 넘어 건강과 치유라는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저와 아내는 이제 곧 태어날 아이에게도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를 자랑스럽게 물려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한국을 방문해 장인어른으로부터 더 많은 전통 음식의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한국 음식이 가져다준 인생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이클의 사연을 들어보니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붕어탕을 구워주시던 게 생각나네요. 저는 뽀얀 붕어탕이 고소하니 입맛에 맞아서 곰탕 먹듯이 후루룩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산낙지도 정말 좋아하고요.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보양식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또 재미있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